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하고 이번 학기 동안에 아동문학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염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죠? 아, 직접 만나가지고 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저도 안타깝고요. 아무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아동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아동문학의 이해라는 그 수업은 어떻게 보면 이론 과목이죠. 이론 과목. 그러니까 아동문학 여러분들이 이제 어, 물론 이제 전체 학생들이 구성을 놓고 본다면 전체 학생들의 구성을 놓고 본다면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1학년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과목이 원래 이제 1학년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물론 이제 여타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업이 들어온 나머지 학년의 학생들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이 대학의 특성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자율적으로 내가 어떠한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그러한 학점으로 운영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일단 제가 포인트는 이제 아동문학의 이해가 1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아동문학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3학년에 가게 되면 아동문학 창작론이 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창작을 해보는 과목은 이제 3학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1학년에서 아동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아동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구분지어져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염형훈이라고 하고요. 아동문학의 이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 연락처와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문의 사항이 있거나 혹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들 혹은 이제 뭔가 상담을 좀 하고 싶다. 아니면은 미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교과목에 대한 여러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은 상관없지만 미리 문자를 좀 주시고 전화를 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생활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그 시간이 열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서로 상호 간에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주시면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한테 어떤 문의 사항들을 문의해 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아동문학의 이해를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강의해 오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부끄러워하고 이제 대학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떤 갖추어진 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편제가 아니라 갖추어져 있고 형식과 틀이 구성되어 있는 그 편제 안에서 어떤 학교의 지시 어떤 면으로 본다면 혹은 선생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제였다면 이제 이 대학교라는 것은 그 고등학교 때의 첫 체제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초중고가 그와 같은 어떠한 갖추어진 체제 하에서 움직였던 시기라면 이제 대학이라는 것은 상아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진리의 공간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 연구를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전문화해서 하는 그런 공간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의 폭을 훨씬 더 확장시켜 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시기에 이제 여러분이 처음 발을 들여놓은 거기 때문에 많이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그 고등학교 때의 그 물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대학의 어떠한 체제라든지 그 편제 혹은 자율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자유롭게 즐기고 그다음에 학문을 탐구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학이라는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사회인이라는 사회라는 곳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이라는 공간을 어떤 면에서 보면 반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사회에 걸쳐 있으면서 반은 또한 어떤 학제라는 그런 틀에 갇혀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기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픈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자 그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시국이 코로나라는 어떠한 전 인류가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어떤 팬데믹 상황이 왔고 그다음에 이 수업도 역시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대학이라는 곳은 아무래도 면대면으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그 어떤 일방향적 제가 어떠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일방향적으로 이 화면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서 거기 안에서의 묻고 답하는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혹은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 혹은 내가 더 알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탐구를 면대면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향후에 어떠한 그 학습의 방향이라는 것도 일정 부분은 이렇게 비대면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그 첨단 기기를 활용한 그러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와 같은 어떠한 시대적 변화를 역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수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해 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대면과 똑같이 여기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간단 후기를 제가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생각했던 바라든지 느꼈던 점들을 간단하게 후기로 올려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일종의 코멘트가 되겠죠. 일종의 코멘트를 보고 앞으로의 수업 방향 혹은 향후의 수업의 어떠한 진행에 있어서 어떤 점을 참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 후기 안에 조금이라도 좀 적어 주신다면 저는 이제 감사하게 여러분의 그러한 의견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수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어떻게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수양 정도가 다 다를 것이고 또한 그러한 학문에 대한 이해 역시 각 개체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는 각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각 개인의 개인 차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됐더라고 수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알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가 이제 이와 같은 수업 형태 안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떠한 이러한 그 수업 방식 안에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문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이제 고민한 끝에 나온 방법이 이제 그 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해 주시고 문의를 해 주신다면 혹은 이 수업에 대한 자신의 간단한 감상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제가 말씀을 좀 언급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아동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동문학 창작론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이 교재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 한 학기 동안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지를 앞으로의 현재 정해진 바로는 일단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상황 자체가 항상 유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제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좋아진다면 또 이게 대면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또 이제 어떤 수업 방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의 경우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한 권을 사가지고 사시면은 좋지만 또 뭐 여러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 수업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교재를 바탕으로 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만 이제 뭐냐면 제가 이 영상을 찍어 가지고 이 영상의 내용들을 자료 형태로 제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 교재의 필요성, 유무라는 것은 어, 좀 말하기가 그렇네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3학년 수업에도 똑같은 교재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권으로 아동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것이고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되면은 아동문학 창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할 때 역시 저 동일한 교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의 교재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교재들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이 교재를 직접 집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교재들을 살펴보다가 그나마 제가 이제 어떤 수업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교재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주차별 강의 계획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주차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아동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동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갈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여러분들과 면대면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저는 그 첫 시간은 이제 여러분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 평소에 제가 어떤 대면 수업에서 했던 그러한 행태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너무 좀 황당하게 끝나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전반적인 한 학기의 수업 진행에 대한 이야기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좀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 부분들은 아동문학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을 좀 해볼 겁니다. 거기에 보태서 첫 번째 주를 마무리할 거고요.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아동문학 전반, 나머지 남아있는 그 아동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에 이제 아동문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주에 이제 동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요라는 것이 무엇이고, 동요의 기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동요는 무엇이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아동문학을 크게 나눌 때 동요, 그 다음에 동시, 그 다음에 동화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다음 아동극 이렇게 네 개 정도로.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업 진행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동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동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론적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이러한 동요가 어떻게 창작되어져 있고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듣게 되는 아이들이 듣게 되는 동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청각 교육이 네 번째 시간에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은 이제 동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동시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다섯 번째 시간에 이야기가 될 거고요. 여섯 번째 시간에는 이제 동시에 대한 이론적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역시 동시 그 전반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동요나 동시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렸을 때 접해봤던 것들이죠. 접해봤던 것들이긴 하지만 시간이 이제 흘러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이제 이미 멀어져 있죠. 아,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실질적으로 아동 문학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몸담고 있는 이 디콘이라는 것이 디지털 콘텐츠 창작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아동 문학도 굉장히 어떠한 기회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국문학의 문학 장르 안에서 보면 가장 크게 이제 뭐 시, 소설, 희곡 이렇게 나누지요. 그 다음에 비평 이렇게. 그럼 그 문학 장르 안에서 아동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별외의 것으로 취급되어 왔던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 어떠한 그러니까 그 출판이라든지 혹은 디지털 콘텐츠적 측면에서 어, 가능성이 다른 여타 문학의 장르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게 아동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동 문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동 문학의 한 부분에 창작자로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그 아동 문학을 창작하는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종사하게 된다 그랬을 때 아동 문학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라면 그러한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아동문학의 이해라는 수업 시간과 향후 여러분들이 아동문학 창작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여러분들이 그 흔히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대변되는 너튜브라고도 하죠. 유튜브로 대변되는 그 컨텐츠 창작, 미디어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그 시장의 흐름을 주름잡고 있지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 대세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안에서 유튜버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그 창작물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보게끔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직업들까지 생겨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도 또한 이러한 아동문학적 측면에서의 이 유튜버로서의 어떤 틈새 시장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지금 다 나와버렸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혹은 시각 혹은 좋아하는 것들은 항상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아동문학이라는 것도 역시 그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동요, 동시와는 다른 포인트 혹은 템포 혹은 관점 어떠한 부분인지 그다음 어떤 부분에 주목하는지 그 다음에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장르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문학이라는 장르는 결코 없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인간이 먹고 사는 의식주의 핵심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 의식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식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문화 콘텐츠적 측면이죠. 그런 문화 콘텐츠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이 아동 문학이라는 것도 역시 다양한 발전 가능성이 아주 풍부한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지요, 현재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7강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이 중간고사는 따로 어떠한 지금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어떤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레포트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를 제가 이 시기가 오게 되면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8강에서는 아동 문학 중에 이제 동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9번째는 이제 이러한 동화의 시청과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동화 콘텐츠에 대한 현재의 어떠한 영상 콘텐츠적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동화가 수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가, 혹은 동화를 기본으로 한 동영상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 이야기 좀 해보게 될 겁니다. 다음 10번째 아동 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 그럼 동화와 아동 소설의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이제 동화와 아동 소설의 가장 큰 차이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층, 그러니까 독자층이죠. 독자층의 차이죠. 동화가 좀 더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아동 소설이라는 것은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학년, 고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과 또 아동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1번째 시간에 아동 소설 시청과 교육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째 시간에 이제 아동 극본에 대한 이야기, 아동 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동 극본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아동 극본이라고 하는지, 아동 극은 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접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현재도 아동 극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본 적도 있었을 겁니다.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교회 같은 데서 보면 아동극들을 많이 하죠. 혹은 유치원 같은 데서 발표회를 할 때 아동극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3번째 시간에는 그런 아동극본에 대한 시청과 교육을 하게 될 거고요. 14번째 시간에 이제 창작물 발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창작물 발표를 원래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게 됐는데요. 수업 진행을 지금 대면으로 할 때 제가 이제 조를 구성해 드려 가지고 그 조별 토론을 통한 어떤 창작물을 제출게 하고요. 그거를 발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우선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에는 기말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 기말고사라는 것도 이제 향후에 방식이라든지 이제 출제 방식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동안 학습해 왔던 이론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후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보는 형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말고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첨부 파일들 있죠? 첨부 파일들을 매주 올릴 것인지 혹은 한꺼번에 제가 한 14주차 정도에 올릴 것인지는 제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여러분들의 학습에 더 도움이 될지를 고민을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매주 올라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한 학기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의 학습 후에 어떤 감상문을 제출하는, 그러니까 A4 용지 2페이지 이상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동요라든지 동시라든지 동화라든지 아동소설, 아동극본에 대한 시청각 교육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에 학습했던 어떤 시청각을 학습한 후에 그거에 감상문을 제출하게 하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분량은 A4 용지 한 2페이지 이상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리포트로 대체를 할 경우에 조별 창작물을 발표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것은 만약에 이제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레포트를 제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는 일단은 조별 창작물로 할 예정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요. 여러분들이 뭐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다른 대체 레포트를 제출하는 형식, 그런 형식이 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아동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볼 앞으로의 한 학기 동안의 강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튼 즐거운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서 제가 알려드린 그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아동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 이야기가 1강 두 번째 수업 시간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거를 한 20-30분 간단히 하고 나서 1강은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단 그 앞 시간에 제가 아동문학의 이해를 어떤 식으로 수업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강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제가 따로 이제 원래 그 촬영을 해가지고 올릴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뒤에 바로 이어가지고 제가 그 아동문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 이야기를 좀 한 20분 정도 해보려고 이렇게 다시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1강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동문학의 정의와 더불어서 아동문학의 갈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동문학의 정의죠. 아동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이나 어린이의 동심을 향유하려는 어른을 위해 창작된 문학 양식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 아동문학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동문학이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말 그대로 문학은 문학인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아동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죠. 그러면은 그 아동이라는 단어 했을 때 그걸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어린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5월 5일 날 어린이날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제 어린이날 하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잘 많이 들어왔던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을 해가지고 어린이 어떠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초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지정하게 됐던 게 어린이날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왔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휴일로서 그날이 되면은 이제 어렸을 때 한번 기억에 추억해 보면은 엄마 아버지에게 이제 선물을 받았던 그런 시기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그 어린이라는 것으로 대변되는 그 범주라는 게 있는데 그 어린이나 어린이의 동심을 향유하는 어른을 위해 창작된 문학 양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 왜 어린이 문학이 아닌 아동 문학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린이는 어, 한글이죠. 한글. 그 다음에 아동이라는 것은 한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의 문학적 그 호칭의 명명이라는 것이 뭐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희곡이라든지 극본이라든지 동화, 동시, 동요 다 뭡니까? 한자로 이루어져 있죠.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특성을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아동 문학이라고 명명하게 된 측면이 크지요. 그래서 더불어 이제 이 아동 문학이라 그랬을 때 이 아동의 범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지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뭡니까? 아동이라든지 혹은 어린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망을 이야기할 때 그 범주를 축소시키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까 이제 제가 소파 방정환 선생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 어린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던 시기에 썼던 여러 글들을 보면 소파 방정환 선생이 바라보는 아동 어린이의 범주라는 것은 어른과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이라는 분류와 어른이라는 분류.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식을 거쳐서 이제 어른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인식을 거친 어른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어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상투를 틀은 것을 어른이라 그랬고 상투를 틀지 않으면 어린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상투를 튼다는 것은 상투를 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인식을 올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의 범주가 과거에는 훨씬 더 넓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어린이의 범주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 그 방정환이 이제 그 어린이 잡지의 어떤 편집장으로서 편집인으로서 참여할 때 이제 그 잡지 맨 끝에 보면 후기들이 막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렇게 실어놔요. 자기가 이제 이런 잡지를 발간하게 됐는데 어떠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떠어떠했다라는 것들을 후기들을 싫거든요. 편집 후기라는 거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잡지에는 이제 편집 후기가 실리게 돼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편집장을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 잡지 편집장을 해보게 됐었는데 그 편집 후기라는 것은 어떤 잡지가 이제 개간지 제가 이제 그 몸담았던 그 잡지는 개간지였었는데 그 개간지 안에서 그 잡지 개간 잡지를 한 권 만드는 데 있어서 편집 후기라는 것은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일종의 소회를 이제 적는 그런 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는 이제 그러니까 좀 잡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놓습니다. 이제 어린이 잡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 18세의 어떠한 어린이를 만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8세의 어린이를 만나가지고 그 자기가 그 기차에서 그런 어린이를 만났는데 어린이 잡지를 보면서 자기에게 뭘 물어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라는 식의 후일담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그 시기 그러니까 방정환이 활동했던 그러니까 일제치하지요. 일제치하에서의 어린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범주가 지금보다는 넓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18세 정도 되는 그럼 18세면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15, 16, 17, 18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학생에게 어린이, 아동이란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 훨씬 더 뭡니까? 그냥 막 화를 내겠죠. 아니 무슨 제가 어린이냐고 무슨 제가 무슨 아동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때 일제 치하의 그
그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때 당시에 어린이라는 그 범주라는 것은 훨씬 더 폭이 넓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생들까지를 그러니까 고등학생들까지를 어린이의 범주로 상정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동문학의 범주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아동 소설이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여기 어린이나 어린이의 동심을 향유하려는 어른을 위해 창작된 문학 양식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의 범주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아동문학의 범주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향후에 이제 아동문학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 아동문학과 관련된 무언가의 논문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현재의 아동과 어린이에 관한 그 시각과 범주로서 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다라는 점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결국 아동문학이 뭐냐 그랬을 때 어린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학이다.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가 생각하는 바를 읽어가게 하는 특수문학이라는 거죠. 특수문학. 그러니까 특수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성인문학이라는 게 있죠. 성인문학이 이제 시, 소설, 희곡 뭐 이렇게 장르가 세분화돼서 나뉜다고 단순화시켜서 한다 그랬을 때 시, 소설, 희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인문학 장르죠. 그런데 우리가 성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뭡니까? 시, 소설, 희곡이라는 말을 쓰지요. 시소설 희곡이라는 말을 쓰고 그 시소설 희곡이라는 말 안에 그 성인문학의 범주로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인문학이다라고 이미 범주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문학이라는 장르 안에서의 구분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소설 희곡 이야기를 할 때 아동문학을 범주화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동문학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특수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한 대상이라는 건 바로 어린이겠죠. 어린이라는 특수한 대상을 상정해 놓고 그 특수한 대상인 어린이가 생각하는 바를 읽어가게 만드는 문학이기 때문에 특수문학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것은 이제 어른과는 구별되는 문학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성인 문학과 구분하기 위한 외적인 한 분류의 편의적 용어라는 거죠. 편의적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문학과 어린이, 문학을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아동 문학. 그러니까 문학은 문학인데 대상이 누구냐? 아동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구분의 편의성이죠. 성인 문학과 구분하기 위한 편의성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 할 때는 성인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냥 문학 장르 안에 시나 소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이제 어떠한 문학 장르를 갖다가 범주를 거시적으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범주 자체를 좀 더 크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떤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범주 안으로 이제 성인 문학으로서 시, 소설, 희곡이 있고 아동 문학으로서 아동 문학 안에 동요, 동시, 동화, 아동극, 그다음에 아동 소설 이와 같은 형식이 있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좀 머리가 좀 복잡하고 헷갈리신가요? 뭐 그런 건 없지요. 그냥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아동문학은 아동문학이 뭐야? 어린이를 위한 문학이야.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범주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의의 의미로서 어린이를 위해 쓰인 문학 작품 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학 작품 일체라고 하느냐? 바로 창작물이라든지 번역물, 개작물, 전래작품 등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창작물과 번역물, 개작물, 전래작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번역과 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번역과 번안의 구분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창작물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계시죠. 창작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한 작가가 독자 대상을 위해서 문학 작품을 창작해내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소설을 창작한다 그랬을 때 소설의 어떠한 주제를 자기가 잡아가지고 소재와 재재를 활용해 가지고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번역물이라는 게 있죠. 그럼 번역물이라는 것 안에 번역과 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그게 일종의 이제 개작물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언어로 쓰여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 놓는 거죠. 문학 작품들을. 그게 이제 번역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직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이를테면 영어다. 그러면 영어를 번역한 한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한글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글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어떤 영어의 내용들을 한글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를테면 번역이라는 건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똑같은 언어화 시켜 놓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번역가에 따라서 그 번역 작품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를테면 걸리버 여행기라는 작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걸리버 여행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걸리버 여행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래 그 걸리버 여행기 안에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걸리버 여행기 동화 아니야?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거인국과 소인국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로였죠. 그런데 거기 안에 두 나라가 더 있지요. 그런 나라들이 있고 또 그게 어떠한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아주 여러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떠한 번역의 과정에서 아동에게 맞게 조금 개작된 측면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자가 그 번역가가 가지고 있는 문체라든지 생각들, 세계관들이 그 번역물 안에 녹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작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감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국지라는 작품을 한번 봅시다. 삼국지에 뭐 나관중의 삼국지가 있고요. 뭐 이문열의 번역판 또 삼국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본이 이제 나관중이라 그랬을 때 그 나관중의 삼국지와 그다음에 이문열이 그 나관중의 삼국지를 가지고 번역판 또 이문열의 삼국지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내용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그 번역자가 어떠한 관점에 어디에 줄을 두고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읽는 이들에게 조금씩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이제 구체적 이야기들은 뭐 여기서 할 건 아니고요. 아무튼 번역물이 그러하다는 거죠. 번역물이 그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건데 번안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한 번역물을 의 내용을 한국화해 버리는 겁니다. 한국화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화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이제 번안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한국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름을 이를테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번역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그거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를테면 철수와 영희로 번역을 해버려요. 번안을 해버려요. 그거는 내용은 그 기본 그 골격이라든지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거기 안에 등장인물이라든지 혹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화된 이름으로 만들어버리거나 한국화된 장소로 바꾸어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번안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개작이죠. 일종의 개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역시도 어떠한 그 광의의 의미로서 어,
아동문학 범주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번안이 지금은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과거의 어떤 일제치하의 경우에는 그런 번안 작품들이 상당히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번안 작품들이 있게 되었느냐 했을 때 그 당대의 어떠한 그 문학 작품들을 번역해 가지고 소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의 정서라는 게 외국 작품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어떤 한국의 어떤 그 유교적 전통성이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일제치하에서는 아직도 어떤 유교적 그 관습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컸던 측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유교적 관습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번역물로서 그 해외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름보다는 한국인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해 버림으로써 이게 번역물인지 번안물인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창작물이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독자층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출판 산업을 위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출판물을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출판 시장을 좀 더 넓혀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번화물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뭐 가타부타 이야기를 갖다 구체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왔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동문학이라는 것이 이러하다. 전래작품 이야기를 좀 빠뜨렸거든요. 전래작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래동화입니다. 우리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이야기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전래작품들이죠. 그래서 구전,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구전이죠. 입구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구전,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오다가 그게 이제 텍스트화 돼가지고, 어떠한 문학 텍스트 안에 구전되었던 작품이다 해가지고 뭐 실리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구지가라든지 이런 것들, 구지가 같은 것들은 원래 노동요지 않습니까? 그럼 구지가는 노동요인데 구전되던 작품이죠. 노동을 할 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내려오던 건데 그거를 구지가라고 직접 텍스트화해서 작품으로 실게 되면서 그 문학 작품이 전래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런 텍스트화 작업들을 거친 전래 작품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한 그 구전되어던 작품들이 구전 작가들에 의해서 구전 작가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과정 안에서 개작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청산별곡이라는 그 작품이죠. 그럼 청산별곡을 보면 총 8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총 8년인데 설월이 살월이었다, 청산의 살월이었다, 머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의 살월이었다라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이 6년까지, 그러니까 4년 다음에 5년, 6년에 오면은 그 이제 바다의 살월이었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6년까지 끝나고 있다가 마지막 7, 8년을 보면 생뚱맞거든요. 갑자기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작품을 놓고 이제 해석이 분분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학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1, 2, 3, 4, 5, 6까지는 하나의 어떤 청산별곡의 완성된 작품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7, 8년 같은 경우에는 후대에 어떠한 작가들에 의해서 후대에 구전되어 오던 그런 형태가 첨부가 돼가지고 그와 같은 이야기의 형태로 텍스트화 그러니까 이 청산별곡이 실리게 되는 게 그 시기가 이제 저기 뭐지 조선 전기지 않습니까? 고려 그러니까 고려 소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정리해 가지고 실게 되면서 그 문학 텍스트 안으로 어떤 면으로 보면 삽입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그와 같은 형식의 것들이 구전되어 내려오던 것들이 다르게 이제 변화되어 있는 것들까지 같이 실게 되고, 그것을 이제 후대의 어떤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를 갖다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형식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전래 작품이다. 이야기 좀 길어졌네요. 범주가 좀 넓어져가지고. 아무튼 이 아동문학의 범주 안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광의의 개념으로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것들이 광의 개념으로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그러니까 뭐 창작물이나 번역물, 개작물, 전래작품 이런 것들이 중에 대상이 누구다? 바로 어린이, 아동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특수문학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아동문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은 바로 아동문학의 갈래죠. 그렇다면 이러한 아동문학 그랬을 때 갈래 하면은 바로 운문과 산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운문과 산문, 그러니까 운문하면 시죠. 산문하면 소설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 먼저 운문, 그 어떤 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운문적 갈래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요, 동시, 동시조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동요라는 것은 이제 추후에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정형률에 충실하고 리듬과 음악성이 강조된다는 거죠. 동요의 핵심은 뭡니까? 음악성이죠. 요라는 것은 노래라는 거잖아요. 노래. 그러면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학 텍스트로서의 정형률은 갖추고 있지만 핵심은 거기 안에서 리듬과 음악성이 강조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동요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시라는 게 있죠. 그럼 이제 이 동시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동요가 리듬과 음악적 요소에 좀 더 강조점, 방점이 찍혀 있다면 동시라는 것은 시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형률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쓴 시라는 거죠. 자유롭게. 자유죠. 자류가 아니라. 이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유롭게 쓴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시조라는 것은 그 시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문학 장르 안에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조와 같이 시조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창작한 형태죠.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본다면 동시조는 지금 거의 사라져 버렸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거의 창작이 되고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동시조차도 동요와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동시 창작도 크게 뭐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조는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어떠한 시가의 형태, 그 다음에 운문적 갈래로서 살펴보았을 때 동요, 동시, 동시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갈래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각각의 장르별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해 볼 것이 바로 산문적 갈래죠. 산문적 갈래로서 총 이제 6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먼저 옛이야기 했을 때 바로 설화, 전설, 전래동화, 민담, 민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것 이야기를 많이 안 들어봤겠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제가 그 어떠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옛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옛날 이야기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 그런 그 옛 이야기들이라는 것은 정말 그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입에서 입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 어떤 시각 청각적인 요소들을 충족시키면서 즐겁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태라기보다는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옛날에 이러한 전설과 전래 동화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수용하게끔 그렇게 조금 변화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뭐 추후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동화라는 것은 판타지적 요소가 많은 창작 픽션이죠. 그래서 이 동화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판타지성이죠. 판타지성. 그러니까 성인 문학과 아동 문학을 구분할 때 특히 이제 아동 문학 안에서 동화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판타지적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음직한 이야기들이 아니죠. 있음직한 이야기가 아닌 것들을 어떤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러니까 무생물들을 생물적인 기능들을 부여해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타지적 요소가 많은 창작 픽션이 바로 동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동소설, 소년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동화와 아동소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 독자 대상의 차이죠. 독자 대상. 그렇기 때문에 독자 대상이 아무래도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까 현실적 소재로 어린이를 위해서 창작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해 창작한 소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동 극본이라는 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극공연을 목적으로 쓴 대본이 있죠. 아동 극본, 아동 극이죠. 아동 극. 다음 재화라는 것은 설화나 명작 작품을 어린이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구성한 이야기죠. 재화. 그러니까 재구성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재화가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아동문학 평론이라는 것은 결국 아동문학 전반에 대한 비평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동문학 갈래를 문적과 산문적 갈래로 그냥 단순화 시켜가지고 제가 구분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다뤄볼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그냥 이런 분류 정도가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많은 걸로 제가 가름할까 합니다. 시간도 지금 1시간 가까이 다 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금 피곤하고 힘드실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강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즐겁게 아동문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